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뉴스와 화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명태균 씨의 논란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고 모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전국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원내 현역 의원들 강대강 토론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북러 조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뉴욕 증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미 대선 직후보단 오름폭이 줄었어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약속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불이 붙었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당 가격이 하루 만에 거의 11% 급등한 88,0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솔라나 같은 각종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이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됐습니까? 네, 코스피는 어제 2% 가까이 급락하며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500선을 내준 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졌던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후 다른 나라 증시는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한국 증시만 여전히 나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환호하는 뉴욕 증시와 달리 트럼프 당선 이후 코스피는 약 3%, 코스닥은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새 외교안보팀 인선을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가 아주 분명해 보이는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했거나 언론에 보도된 외교안보팀 하화평을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가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간밤에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명했는데요. 마이크는 나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왈츠 의원은 육군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27년간 군복무를 하며 공을 세웠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라며 중국을 견제해왔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매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인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네. 두 사람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반중 의원으로 미 의회에서 나오는 중국 제재 움직임에 고정 멤버로 항상 참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종전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러시아와의 협상과 합의를 강조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하는 협상을 하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왈츠 의원에 이어 루비오 의원까지 실제로 기용이 된다면 러시아와 중동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지금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이 사람 두 사람 다 우리나라에 와서 DMZ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적 잘 아는 이른바 친한파 정치인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4일부터 순방길에 오릅니다. 네, 내일이군요. 이번 순방길에서 한중 그리고 한미일 이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의 이 친교 만남 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1일까지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다자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과 한미일뿐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회담도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난 이후 한국에 공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G20 정상회의 때 첫 회담을 했고요. 작년에는 에이펙 행사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들러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백일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생후 2개월이 채 안 된 영아라고 하는군요. 네, 질병관리청은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가 백일해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영아는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지난달 31일 백일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백일해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백일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국내에서도 환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연령별로 소아청소년 감염자가 전체 87%로 가장 많지만 최근 영유아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연령대는 1세 미만 영아들로 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선 생후 2, 4, 6개월에 맞춰 정확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숨진 영아처럼 생후 2개월 미만 아기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백일의 면역력을 갖고 태어나게 하려면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있는 임신부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질병청은 당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신부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 네. 결혼에 대한 통계청 조사가 어제 발표됐는데 결혼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뭐 10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보니까 52%인가 그렇군요. 네, 최고치라 해도 사실 50% 초반에 불과한 수치인데요. 네. 그동안 워낙 부정적 인식이 커지다 보니 소폭이라도 오른 것이 눈에 띈 상황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52.5%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란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요. 출산 양육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의 60%가량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중도 68.4%로 2년 전보다 소폭 늘었는데 이 수치가 증가한 건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으론 주거 지원이 가장 많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늘었는데요. 10명 중 7명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했고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던 군 장교 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고요? 네, 현역 육군 장교인 양모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내년에 중령 진급이 예정된 장교였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고요.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 지난 수개월간 말다툼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양 씨 차량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양 씨가 격분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시신을 훼손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는 양 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양 씨의 이름과 사진이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쯤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 되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제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을 보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북 장수가 1.3도, 충북 제천 2.4도, 서울은 8.4도, 대구 6.9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과 천안, 순창의 가시거리가 100m로 좁혀져 있어서 시야가 매우 답답한데요.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입시 시간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인천과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원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이른 시각부터 이동량 빠르게 늘면서 출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으로 정체,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2km 정체입니다. 또 남사진에서 남사까지는 3km가량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으로 짧은 정체,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평택에서 당진 분기점, 또 동서천 분기점에서 대명터널과 군산에서 영광 부근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긴박하게 전개되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태균 씨 지금 구속영장 청구돼 있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리바게닝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이 지금 영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의 처사는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 주장하면서 또 검사 탄핵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걸 엄포를 놓으면서 지금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요. 이게 수사가 부진하다는 여러 그 야권의 그 비판이 있었고, 지금 이 대검에서는 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모두 검사 11명의 수사팀으로 보강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네. 이게 검사 11명의 그 차장 검사 수사팀이면은 보통 어느 정도 수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창원지검 규모라고 본다면 창원지검 수준보다는 조금 작은 검찰청 하나에 네. 검사들이 전체 내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수사팀이고 네. 수사팀 규모나 또 수사팀의 구성원 자체를 본다면 최고의 특별수사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과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속도감을 높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에 따라서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상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요건이 그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도주 우려가 있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을 그 기준으로 볼 때 최고위원님께서는 구속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돈을 준 두 사람은 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성격도 좀 있는데요. 적어도 돈을 받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 같고요. 또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또 앞으로 수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적어도 두 사람은 구속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사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창원 산단 문제는 뭐 이를테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창원 산단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고 창원 산단의 그 이사장을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10여 년, 길게는 10여 년, 짧게도 뭐 몇 년 정도의 사전 조사라든가 또는 여러 사람들의 관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었던 몇몇 가지 사안을 두고 마치 명태균 씨 하나가 이 산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명태균 씨도 보면 삽질을 한번 해놓고 천지창조했다고 할 사람인데 그런 허풍쟁이 말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15일은 이재명 대표가 판결 선고되는 날인데 이거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창원까지 가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뭐 정치적으로 벌이는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를 갖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폭로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뭐 갖고 있는 것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명태균 씨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주장을 사회의 소음처럼 계속
공개해도 별 반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출한 그 명태균 씨 녹취 파일이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후에 큰 영향력 있는 녹취가 뭐 나올까 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이 정치권에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유형의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 한 2달 이상 한국 정치가 지금 계속 혼선의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러 언론에 보면 이를테면은 어제만 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거의 매일처럼 뭐 자문을 명태균 씨한테 받았다는 보도가 또 불쑥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치 브로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무속적인 무슨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최고위원님은? 일단 허풍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정치 브로커의 한 종류이죠. 다만 그 사람이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된 것뿐이지 네. 근본적으로는 여의도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뭐 수백 명의 정치 브로커 중에 별로 질이 안 좋은 그 허풍쟁이 정치 브로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와의 그 통화 녹음이 이제 공개가 돼서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돼버린 건데 지금 그 명태균 씨 쪽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명 씨와의 취임 전날 통화가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혹시 그 주장 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뭐 언론에 나온 내용만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준석 의원의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습니다. 우선 당대표로서 당시 공천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직접 그 결재를 할 그런 사안인데 네. 더군다나 공천 발표 당일날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새벽에 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경선시킨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하기 이틀 전인가 그날 공천자를 발표하는 판인데 그러면 네. 경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준석 의원이 제일 잘 할 텐데 네네. 그런 내용으로 가장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명태균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뭔가 혼란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확인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의 네. 주장은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하, 예. 어쨌든 보통 이런 보도가 나가거나 하면 이준석 의원은 거의 광속도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언론에 제시하거나 네. 반응을 하는데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의 저격에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 명태균 씨 그 녹취의 공개 관련해서 초반에 그 새벽 4시에 무슨 절에서 그 지리산 산중턱에 있는 절에서 홍매화를 심었다. 이게 뭐 사진과 함께 뭐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대목에 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뭐 속 시원하게 설명한 적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여러 가지 숨기고 싶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그 버스터미널 같은데요. 네. 그
사진 찍은 거. 예.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그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양쪽에서 네. 명태균 씨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은 모습도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폭로시켜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앞으로 차차 대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드러날 사실관계는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운명이 1차 결정이 되는 한 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그 구형량의 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즉 그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네. 그리고 그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가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법부 판사들도 사람이라 이런저런 정치 환경이나 또는 압력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솔직히 현장에서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여주는 것은 네. 다음은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 텐데 그때를 생각하라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네. 것은 참으로 저질스러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재판에 대한 압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가 그 사법부 쪽에 그 관계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압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판사들은 더 원칙을 지키려고 늘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압박이라고 그쪽에서는 즉 피고인 측에서는 압박이라고 가해 오는데 네.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사안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사안은 실제적인 압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이 사법부의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사법부 차원에서 더 강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일입니다. 14일 재판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또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리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뭔가 수정안을 내서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와 협상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친한계 의원들은 지난번 내표 이탈표보다 더 적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던데 네. 그렇다면 친한계 의원이 그때 이탈표에 관여했었는데 이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그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의 그동안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던데 최고위원님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당장 그 한동훈 대표께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네. 이 자신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표함으로써 이 사안이 쉽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전해진 친한계 의원들의 친한계 인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한 반응이었거든요. 뭐 네. 진짜 하늘이 노랗다느니 이런 회견 왜 했느냐 뭐 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하는 입장이어서 당내에서 이 보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그 후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함으로써 잠재워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결국은 당의 분열 내지 보수 진영 분열의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한동훈 대표나 이제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고조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한동훈 대표의 표현대로 한동훈 대표 주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그게 실제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수개월간 뭐 수백 건의 문자가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김재현 최고위원께서 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의 명의 그리고 그 가족의 명의로 글이 게재되어서 논란이 제기된 거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뿐만이 아니고 약 수십여 명으로 추측되는 그 당원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역설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 또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까지 그 비난을 퍼붓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그 오랜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더러운 형태의 당내 분란인데요. 네. 이것을 제가 이것은 같은 당원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욕쟁이 저질 당원들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색출해서 축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된 당원도 있죠. 이게 전부 실명 인증을 통해서 글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이름, 즉 한동훈으로 게재된 당원의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본인이 아직 아이디 인증을 받지 않아서 쓸 권한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한동훈 대표는 글 쓸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그
불과 저질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수준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은 우리 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당원의 탈을 쓴 이단들을 네. 위해서 잠입한 간첩들이죠. 그래서 이런 욕쟁이 저질 당원들은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한동훈 대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면 더더욱이 그 한동훈 당원은 반드시 당에서 쫓아내야 되고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전부 그 글 쓴 사람들도 반드시 색출해서 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본인의 이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아내, 한동훈 대표의 장인 뭐 이런 그 일가 그 가족들 이름으로 지금 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가명이나 차명으로는 할 수 없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한동훈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쓴 글은 2명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명이 아니고 예. 2명.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쓴 글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쓴 사람들 중에도 네. 해당 행위자는 모두 알겠습니다. 당에서 축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상점 곰손 대표 박성현입니다. 물건을 오래 쓰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서 물건을 좀 더 쓰레기가 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지구에 처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수리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나는 수리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한번 열어봤을 뿐인데 뭔가 안에 청소가 안 됐거나 전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금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재쓰임을 다시 갖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건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내 물건이 고장나고 헤어졌을 때 그 물건을 돌아보고 오래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수리 자체가 또 제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시면서 같이 수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지만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8.6도, 대전 6.1도, 대구 6.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제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대를 대비해서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낮 기온 18도로 평년을 웃돌아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과 진천의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아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인천과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날 진행해드리는 강대강 현역 의원들 간의 토론입니다. 오늘은 양당에서 두 재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 지역구는 지금 충청남도 어디시죠? 홍성군 예산군입니다. 아, 그 충남 도청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충남 도청 이제 대전에서 예. 한 12년 전에 이곳 홍성으로 네. 홍성 예산의 중간 지역으로 이사 거기 완전 왔습니다. 신도시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포 신도시라고 행정구역은 분리돼 있지 그렇군요. 않지만 네.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지금 산업자원통상 산자유구시. 중소기업 벤처 있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님은 수도권 예. 김포시죠. 경기도 김포을입니다. 저 김포 공항에 가까운 쪽이 김포 갑지역이고 네. 제가 있는 김포을은 한강 신도시에서 강화 앞까지 강화 쪽으로요? 예, 네. 애기봉이 있는 그렇군요. 그런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이기도 하네요. 예, 제가 어제도 그 지역에 대남 방송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본예산 처리가 끝나면 마을에 가서 자면서 직접 좀 경험하고 함께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접경 지역을 잠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 대북 방송은 낮에 하는데 그쪽은 그 시간에 그 막 기괴한 소리들 해서 정말 그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들 너무 심각해서 이분들이 또 오랫동안 이 접경 지역으로서 재산권에 굉장한 피해를 받아 오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서요. 이런 문제들 빨리 좀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저는 21대 초선 때는 이제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정무위원회. 있습니다. 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산자위에서 활동하시고. 예.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정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지금 4개를 낼 테니 같이 합의 처리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먼저 설명 좀 하실까요?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의 수정안을 지금 갖고 계시죠? 예,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2번 저희들이 통과시켰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번 모두 거부를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공천 개입 문제까지 있고 해서 최근 저희들이 3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1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워낙 이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사안을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근에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폭 축소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또 문제 삼았던 부분이 특검의 추천 방식 문제였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게 위헌이 아니냐랑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최상병 특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그 비교섭 단체가 한번 비토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아주 그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결국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천 개입 문제, 창원 산단의 뭐 관련된 조성 문제 등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줄였고요. 또 나머지 중요한 사안들은 지금 상설특검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자기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것을 그 플러팅을 하기 위해서 또 제3자 특검이라는 수정안까지 아주 날치기로 본회의 상정 이틀 전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요. 정치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검찰이나 기존의 그 수사기관 등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심지어 2016년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야당 축전 특검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지금 박성희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두 차례 특검법이 통과되고 또 대통령의 제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거부될 때까지 철저하게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속셈을 담았죠. 13가지 김건희 여사가 13가지 혐의가 있다는 것 그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풍문으로 또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그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다 특검에 넣어서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는 어떤 국민도 그것에 어떤 가짜 뉴스에서 저 사람 미우니까 내가 저 사람을 특검을 받아야겠다면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존의 우리 사법제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의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그것마저도 우리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의원도 이런 부분이 결국 플러팅이다. 심지어 저 부총장도 이런 부분에서 당론의 변화는 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존의 1, 2차 특검 내용과 또 그 약간의 제3자 특검이라는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을 또 기만하는 것이다. 그 플로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임, 장난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 강승규 의원님께서 한간의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양보한 이번에 제외하기로 한 안건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액수 의혹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신 영상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뭐 플러팅이니 뭐 요새 쓰시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야당과 여야가 합의하는 데는 항상 뭐 심지어 본회의 직전에도 잠깐 연기를 하면서도 합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를 나갔을 때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정말 본인의 진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의 특검의 길을 또 놓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한 10%에서 20% 내외 아니겠습니까? 뭐 단순히 인적 교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연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얘기를 하는데 명품백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종북 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작입니다. 그 공작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쇼핑백, 그러니까 백을 구입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됐습니다. 누가 전달했느냐? 공작한 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욕이 감춰서 특검에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또 리발브해서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 그 당선자 그 부인이 여사가 당한 그것을 또 공작에 그것을 그대로 특검을 통해서 정치 선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어제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지금 우리 박상혁 의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혐의들까지 특검에서 제외하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이유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내일 14일로 예정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다. 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의 요구를 할 경우에 뭔가 이런 식의 좀 설득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좀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그 전망까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강성규 의원께서 먼저 토론 한번 하실까요? 저는 그 특검 관련해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입장도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이 말한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이탈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팩트의 문제이고 팩트가 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검찰 수사나 특검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감춰진 진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일정 정도 아까 저는 플러팅이라고 했고 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친한계 그런 특검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졌던 친한계 인사께서 그 의원도 여당 의원도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럼 특검을 하자라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또 공작 수사의 모든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중계가 된 만큼 더 이상 드러날 진실이 없는데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해온 여러 가지 행태와 그동안 앞으로 이 노림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그런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탈표가 뭐 저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이 지금의 그 특검 전국을 전환시킬 만큼 뭐 그런 이탈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은 뭐 친한계를 대상으로 뭐 특정해서 뭐 이탈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저희 야당은 제1야당입니다. 또 지금 과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안과 양보를 한 거고요. 제가 여당원들을 만나보면 특정해서 뭐 친한계다 친윤계다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
합리적인 의원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론조사로도 나타나 있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오늘도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중도 또는 보수적이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제안에 반응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몇 명이 이탈할 것인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승적인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강성규 의원은 지난번에 나왔던 뭐 이른바 4표의 이탈표 이상의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다. 일단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상혁 의원은 만약에 이탈표가 추가로 있다면 그게 꼭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여러 의원들도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느 정도 추가 이탈표를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뭐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의원님도 현장을 다녀보면 요새 가을철이어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김건희 여사 뭐 명태균 씨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게 꼭 뭐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압박과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충청권이나 이런 데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많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여당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가장 큰 원인 중에는 우리 여당 내부의 분열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분열됐을 때 그 제2의 탄핵이라는 그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노리는 이런 부분이 또 현실화될까 그런 거에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 또 그 지금 여당에 대한 또 불만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표 수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왜 여당이 정권이 교체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바로 그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토론 중에 이 여론조사 얘기가 이제 몇 번 거론이 돼서 저희가 근거를 말씀드리고 가야 되니까. 예, 방송에서도 그래야 되지. 네. 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에 22% 또는 19%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오늘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강성규 의원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사실 여권 내부 분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왜 그동안 못했냐에 대한 실망 이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15일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과 둘러싸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진영 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요. 15일 재판정에 집회 신고만 이를테면 보수 진영에서도 7단체 또 야권에서도 7단체가 지금 집회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고 더 늘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먼저 토론하실까요? 거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여권의 분열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인입니까? 아니면 그게 현상입니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으로 결과를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의
국정 난맥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지난 2년 전 대선이 0.79%의 차이로 됐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인데 그 문제를 마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정치 검찰의 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국민들로부터 고립화되고 많은 이 국론 분열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다시 전에 대통령이 총선 후에 했던 것처럼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과 여러 가지 정치를 통해서 주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의제들을 풀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 국정 동력은 살아날 것이고 정치가 더 풍성해질 거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 못 시켰냐, 왜 제안 못 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도 정치 검찰을 통해서 더 탄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강성규 의원. 이런 야당 대표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11개 혐의 등으로 또 11개 논란 등으로 또 7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선거법부터 뭐 개발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중 교사 또 여러 가지 또 대북 송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부분 등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뭐 수십 년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 지난 총선에서 다수를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재판에 대해서 또는 그 국회 운영 과정에서 오직 방탄에만 방점을 찍어왔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고 있지요. 사실 이번에 15일 날 그 재판 결과가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선거법 위반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에 그 당시 선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의증하고 또 그러니까 무슨 국토부가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재판에 대해서 뭔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0.76% 이겼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들이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어떤 그 속임에 의해서 만약 국민이 이재명 대표 선거를 이재명 대표 이기는 결과를 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국민이 배신을 당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15일 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표의 진상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25일 날 의중기사에서 또 볼 것이고 네. 어제 재판부가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판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 오직 대표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뭐 검찰 사법 경찰에 의한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소위 프레임만 씌운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인 만큼 내일 15일 날 일단 1차 판결을 받아보고 25일 날 판결을 받아보면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15일 날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기소 내용은 돌아가신 우리 성남도시 김모 씨를 잘 모른다라는 그런 방송 인터뷰 내용이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선거법 이번에 기소의 핵심 내용인데 아마 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면 이분을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이분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서 당혹시킬 때도 굉장히 현장에 많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 굉장히 당혹시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무엇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그걸 특정해달라 이렇게 우리 변호인 측에서 여러 차례 검찰에 요구했더니 검찰에서 했던 말이 과거에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논리와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재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제가 좀 전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재판이야말로 얼마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죄로 드러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반박을 줍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내고 수천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개발 비리의 용도 변경 과정 등에서 그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가 주도를 했고 이분과 해외여행 가서 골프까지 치고 같이 사진 찍기까지도 드러났는데도 이를 모른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했으면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것이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거기에 핵심 당사자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지금 이 선거의 핵심 주제인데 거기에 관여가 없다라고 의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 엊그제 만난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문제하고 한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의 협업, 그러니까 대장동 용도 변경을 그렇게 수천의 개발 비리를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안겨주는 것을 왜 했냐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국토부가 그것은 성남시가 알아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공문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박을 했으면 협박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박을 또 어떻게 받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판관에서 아무런 내용을 협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공문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은 알아서 하라. 이게 협박이라고 증언을 했으니 이런 부분 등이 대장동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의혹 그 당시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분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간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피해갔으니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말하고 지지난 주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이면서 동시에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집회를 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사법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집회가 이제 맞불 집회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경찰과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민노총 집회 참여자들 간의 그 충돌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회 정치가 장외로 나가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성규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탄핵해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주요 이유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민주당이 특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여 혐의고 하나는 또 이번에 명품 공작백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첫째 도이치모터스사는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또 수사를 해서 2년 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환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리바이벌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지금 이 통치 행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이걸 가지고 특검하자 탄핵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 들고 있고요. 그 또 명품이라는 것도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과해야 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은 철저히 종북주의자들이 처음부터 기획부터 다 기획을 해서 대통령 당선자 여사를 아주 곤궁에 터뜨려서 뭔가 공작을 낸 건데 이게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 드러났는데 이것이 또 탄핵이 되고 이유가 되고 특검을 또 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일단 것입니다. 강성규 의원의 의견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박상혁 의원 반론을 잠깐 쉬었다가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KBS 라디오 전격시사 강대강 토론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강성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토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또 야권의 탄핵 움직임과 관련된 강성규 의원의 주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상혁 의원의 반론 듣겠습니다.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이 장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뭐 걱정 뭐 이런 안타까운 취지신 거잖아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검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대폭 양보를 한 의제도 줄이고 제3자 특검 방식을 제안한 이런 부분들이 장내에서 함께 토론이 되면 이렇게 장외에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걱정은 훨씬 더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찬대 대표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 뭐 시한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삼김 시대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을 때 그런 원활한 것들은 결국 이 장내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허심하게 토론했을 때 그런 문제를 됐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좀 전에 강승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종북주의다 또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순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야가 맞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드릴 것인가 그 방식은 무언가 이 특검 방식을 통해서 왜 그 결혼 전에 사안이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영부인 때도 아니라면 오히려 더 부담 없이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구속하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희들의 제안을 좀 허심하게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론하시겠어요? 네. 그럼 반론 짧게 하시고 네. 재반론 짧게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협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또 협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장내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여당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려면 적어도 협치를 하겠다. 또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그것을 보여온 것은 기승전 탄핵, 기승전 특검 이걸 통해서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 이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당내 갈등 등이 더 강화될 것 같으면 그저 그냥 장외도 또 밀어붙일 태세였지만 이제 또 여당의 분위기들이 좀 더 다소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또 장내 장외 특검 법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등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박상혁 의원 재반론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성규 의원이나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모든 정치행위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 제안들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만 인식하게 되면 전혀 진전이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풀어나갈 거냐. 그 과정에서 야당과 어떻게 대화하고 할 거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구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인데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토론 주제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SNS 정치 시대고 미디어 정치 시대라서 사실은 누구나 다 정치적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고 또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당과 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늘 대화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제일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전에 강성 지지층들의 당원 게시판 게시글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그 실명으로 이제 그 글을 올릴 수 있는데. 했습니다. 본인 인정을 하고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 한동훈의 이름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아주 심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폐륜적인 막말 수준으로 공격한 글들이 올라와서 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수백 개가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지만 정치권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문제에 잠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성규 의원. 저는 우선 이 부분에서는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한 게시글이 댓글이 또 익명으로 표출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일부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비방 댓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동명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상당수 시중에서 여론에서는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 등이 만약에 어떤 조작에 의해서 해킹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단체 등에서 할 수도 있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최근에 그 방송에 나가서 일부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을 한 이후에 저의 유튜브 계정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 알아보니 바이러스를 누군가 심었습니다.
악성 댓글을 심고 바이러스를 심어서 일주일 정도 제 유튜브 계정이 다운됐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에도 폭탄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또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현대 정치를 좀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 그 게시판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에 대해서 진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좀 당무감사를 우선해야 되고 네.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네, 의뢰할 네, 필요가 있다. 네, 네, 박상혁 의원. 예, 먼저 뭐 제가 국민의힘 당계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당의 주인은 국민의힘이나 어디나 다 당원들이라는 뭐 기본적인 관점 속에서 과거에도 보면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 글쓰기를 정지시킨다든지 또는 그 강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정화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절차대로 아마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강승규 의원이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정치의 취약성, 민주주의에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극단적인 세력들로부터 정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안에서 당면한 사안을 풀어갈 때 그런 걸 통해서 효능감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때만이 이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더 양극화되고 극단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번 제3자 특검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한번 수용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을 자신에게도 들이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선의 국정 동력을 또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까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 일관되게 이게 정치 특히 원내 정치가 활성화돼야만이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정치를 승화시킬 수 있다. 제어할 수 있죠. 주장을 하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20초씩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이 제안한 국회가 살아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생을 위한 국익을 위한 또 우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가지고 협치를 해야지 우리가 정쟁을 이것을 받아들이면 정쟁을 좀 덜 하겠다는 그런 정쟁 법안 가지고 협치가 될 수는 없고요. 이미 민생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박상혁 의원.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 오공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공청상청문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표적인 여야 협치의 산물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국제 안보 사안, 경제 사안 함께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양당의 재선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기름 램프부터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희 램프까지 쭉 어렵습니다. 여기 홍제에서 연희 부근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도 나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하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성수분기점 방향은 내부 순환도로 기름 진출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 9km 정체, 서용인 분기점부터 양지 터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인천 방향은 서창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10km가량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전투는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 모시고 말씀 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제주도에 한 3년 살은 적이 있어서 한라대 그러니까 제주대에 한라대가 있거든요. 예. 이 원주에 있는 한라대하고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학교고요. 그 네. 제주 한라대학교는 원래 한라대학 시작했다가 저희는 한참 뒤에 한라대학교가 이제 옛날 구 한라그룹 지금 HL 그룹 만도에서 이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 그 그룹 이름 따서 한라대학교로 해서 원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군요. 저희 때문에 이제 제주 한라대학교가 한라대학에서 한라대학교 이름을 못 바꿨었어요. 그래서 제주 한라대가 됐군요. 거기가 법정 명칭이 제주 한라대고 저희는 이제 원주 한라대. 그렇군요. 네, 제주 한라대 원주 캠퍼스는 아닙니다. 네. 예, 한라라는 명칭이 좋은 명칭인가 보네요. 예. 예. 자, 원주에 있는 한라대의 정대진 교수입니다. 북로 조약이 지금 이제 뭐 조약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북로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그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4조가 이제 가장 눈길을 네. 끌었었죠. 6월 달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시행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쌍방 중에 한 당사자가 이제 침공을 받으면은 양쪽은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것 네.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이냐 아니냐. 군사 동맹이 됐냐 아니냐 그것 때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 4조가 핵심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앞에 단서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 유엔 원장 제 51조에 따라서 그리고 네. 또 러시아법, 북한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툼의 여지는 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그 동맹 관계 네, 예.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외교 관계의 그 수위가 있잖아요. 네. 최고 높은 수위가 그겁니까? 최고 높은 수위가 우리 한미 동맹 같은 네. 그 이제 동맹 같은 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거 있는 게 그 최고 수준의 이제 동맹이고요. 그럼 북러도 그 수준까지 간 겁니까? 지금 그 수준으로 가려고 김정은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푸틴은 지금 필요해서 단기간에 잠깐 약속을 좀 어음을 좀 발행해 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실상 지금 전투를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조금 전에 아마 미국에서도 확인을 해준 걸로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된 수순이었죠. 사실 뭐 5천 명이 가 있네, 10,000명이 넘게 가 있네, 뭐 이런 네. 첩보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가 있는 거가 이제 전투가 언제 개시하냐 이제 시간 문제였지. 이제 사실상 이제 교전이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확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군이 폭풍군단 소속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면 예. 그 폭풍군단이 무슨 지원 부대도 아니고 뭐 공병 부대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특수전 훈련을 받은 전투 부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대를 보내놓고 전쟁터에 예. 전투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11일 날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푸틴은 9일 날 사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북러 간에 좀 어떤 거래가 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파병을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잔금이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이 다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인을 좀 이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전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 북한이 있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밝히지는 않을 테니까. 네, 김정은이가. 밝히지 않을 거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일 겁니다. 김정은의 그래요? 통치 자금이 일단은 좀 급할 거고요. 그게 몇백억일지 몇천억일지 모르 그게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이 이제 뭐 이제 군사 원조 이게 그러니까 뭐 군사 과학기술 원조죠. 네. 거기에 관련된 약속들 뭐 그리고 또 인민 생활 경제에 필요한 이제 물자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들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겠죠. 현금이 제일 중요할 거다. 예, 그럼 아무래도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가장 좀 중요할 그 거고. 돈은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 간 북한군의 그렇죠. 월급. 네, 예, 그다음에 예. 전사자 1인당 전사가 한 명 나오면 예. 뭐 10만 달러라고 보도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예,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그렇게 주는 거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계상해서 먼저 좀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걸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교전 행위에 들어가고 이제 그 이렇게 되지 돈이 않았을까 대략 싶습니다. 한 조 단위는 될 거라고 어느 분이 전문가가 계산을 해서 보도가 됐던데 지금 조 단위면은 북한 김정은이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비중 통치 자금으로서는 굉장히 충분한 이제 자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 경제가 지금 현재 지방 발전 전략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사실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한 광역단체 정도 약간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준 네. 광역단체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그 정도 경제 규모가 뭐 딱 일괄 비교는 안 되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서 이제 조 단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뭐 사업들을 펼치기에는 뭐 좀 뭐 한 1, 2년 이제 버티는 데는 무리는 없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자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거래를 지금 이번에 했다고. 그렇죠. 자,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수백만일 텐데 그중에 북한군 10,000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동부에 쭉 걸쳐가지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이제 쭉 걸쳐가지고 지금 전장이 한 1,000km 있는 데서 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해서 한 100만 명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는 8월달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뺏긴 지역이잖아요. 이제 이걸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부 쪽에 있는 병력을 또 빼야 되는 거죠. 불가피하게. 근데 거기서 별도로 이제 그 병력을 빼는 것보다 새로 이제 북한군의 수요를 좀 받아서 하는 것이 일단은 뭐 좀 뭐 용이하다고 좀 판단했을 거예요. 자기네 별도의 병력 재배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특수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 병력 동원하는데 무한정 이렇게 좀 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유기수들 있잖아요. 죄수들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한 2년 동안 또 이미 일회용 보병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무한정 또 이제 그냥 그 전쟁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군사 작전 상황에서 그 전에 용병들이 있던 자리 그게 이제 빈 자리를 이제 북한군으로 병사들로 지금 메우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는 수요를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굉장히 이게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 한다. 게임 체인저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조금 더 더해주는 플러스하는 데 요인은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전장의 양상이 지금 2년 넘었는데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특히 러시아 쪽에 그 전사자가 많이 나는 전쟁이라고들 하던데 그 실제 그렇습니까? 예, 러시아의 이제 육군 전술이 이제 일회용 보병이 앞에서 이제 사실 총알바지 역할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돌격 보병, 특수 보병들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 일회용 보병들 이제 뭐 추정되는 걸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씩 사상자가 나오는 걸로 됩니다. 이제 그게 일회용 보병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인해 전술을 하면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러시아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라고 끝낼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20% 정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첨단 산업 지역이나 항구 지역들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뭐 큰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자국의 이익이 되는 영토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면서 어쨌든 내년쯤에는 좀 이 상태로 이제 전쟁을 출전이든 뭐든 끝내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KBS의 김경진 기자가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고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쭉 전황 설명을 했는데 그 질문과 답변 중에 그러니까 쿠르스크가 결국은 러시아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10% 영토 20%와 뭔가 맞바꾸는 협상 카드의 성격도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는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끌어냈다고 우리 방송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크루스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겼다 그러려면 자기네 땅 뺏긴 크루스크를 설명할 수가 없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현재 이 시점에서 그냥 종전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두 가지 경우일 텐데요. 만약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으로 지원을 그냥 중단해 버린다. 그리고 현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상황. 이제 젤렌스키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양상이 되느냐는 건데
만약에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 그러니까 영토, 우크라이나 입장, 서방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영토 회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포기하고 안정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냥 전쟁을 그냥 중시시키는 안정만 추구하는 거고. 근데 만약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좀 면도 살려주고 영토를 일부라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약 젤렌스키가 더 행동을 하는 이제 상황들이 온다. 이제 이랬을 때가 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는 완전히 일방적 지원 철수를 이제 하고 양쪽 젤렌스키나 푸틴의 뭔가 팔을 비틀어서 협상을 이렇게 강제할 이제 이런 그 영향력을 아직 발휘하지 못한 힘의 진공 상태에서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토 국가들은 현 상태로 종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별로 안 되는 거죠.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유럽의 개입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제 이러면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힘의 공백이. 근데 그 상황까지 미국이 정말 아무리 트럼프라 그래도 그렇게 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 협상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피말리는 이제 진지전, 고지전이 이제 전개될 수밖에 없죠. 6.25 전쟁 양상을 보면 휴전 협정이 시작된 후에 그 사상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 고지 하나가 그 우리 영토가 되는 거라서 지금 그 휴전선 DMZ 인근에 있는 수많은 고지들이 다 그 수십 번씩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그렇죠. 했던 그 양상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쿠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인 거고요.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휴전 협상이 만약에 그 한국 전쟁 때처럼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사상자도 그렇고 이미 국제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북한군이 참전을 해서. 이게 또 하나의 국제전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게 또 지금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이제 그런 재래식 전쟁을 좀 몇 년씩 가는 거를 지금 2년 됐는데 벌써 이제 3년차 접어들잖아요. 3년 4년 가는 그런 장기화된 재래식 전쟁을 지금 국제전을 지금 보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 건 확인이 됐고 일부 소규모 전투에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전투는 아직 없었는데 만약에 전투가 이루어지고 북한군도 전사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포로도 나오고 이제 이런 양상이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한반도 안보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그 컨틴전시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그 러시아하고 어쨌든 좀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북한군에 이제 병사들 들어오는 게 그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수준인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뭐 실제로 뭐 폭풍 군단이 얼마나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폭풍 군단 뭐 10,000명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씩을 막 괴멸시킨다. 뭐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병전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제공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살상 무기는 뭐 이를테면은 K9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이 됩니까? 그런 포탄도 있을 거고 일단 방어용 무기부터 뭐 보낼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한다면 천궁2 이런 거, 대공 방어용 무기 같은 것도 보내다가 뭐 그것도 근데 뭐 방어용 무기도 공격하면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 최악의 상황에 뭐 현무5 같은 거 지금 뭐 지상에 있는 가장 재래식 미사일 중에 가장 파괴력이 큰 거. 이런 걸 보낸다라고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사실 뭐 3차 대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명명 안 하고 피하고 싶긴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이 참전하는 이제 대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가지 않도록 러시아랑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전향적인 자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푸틴도 우리를 뭐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로 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찾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신호들 예전부터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입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정대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